자, 이제 채권 총론 최신 판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22번이랑 비교하면서 민총에서 봤으니까 24번. 자,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 금전 소비 예차 계약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데요. 첫 번째 제가 형용벤 쳐둔 거,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5번,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판례. 일단 내가 돈을 다 갚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채권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지만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 충당이 문제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변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 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자, 이 사실관계는요, 자, 갑이 을의 연대 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정입니다. 예, 을과 병의 어머니인 정입니다. 정. 자, 근데 정은 차용금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 등의 계좌로 아들 계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송금을 해서요, 갑에게 이미 빌린 돈 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쳐가지고 넘는 돈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한 거죠. 이에 의하면 정의 송금은 차용금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로서 그 급부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인정되고, 갑이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정의 급부가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 계불 입금 채무의 변제 충당된다는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갑이요. 아, 나한테 그 돈 입증하긴 했는 그 돈 변제하긴 했는데 이거 계불 채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갑이 따로 증명을 해야 된답니다. 다음 26번, 요건 뭐 핵정에서도 설명 많이 드렸죠. 상기한 후 한정 승인을 한 경우, 일단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잠정적인 공유관계에 들어갔다가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던가 해서 완전히 그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결정되게 되겠죠. 그런데 상계를 할 당시에는 뭐 한정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상계가 유효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왜 이게 가능하죠? 잠정 공유기 때문에 뭐다? 분할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그대로 상속받게 되니까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정 승인을 했어요. 이때에는 그 형광펜 쳐둔 거,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체한 채무는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나중에 상계를 하였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때 상계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 27번, 고의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 계약의 기한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자, 우리 상계할 때는 대동변호현 492조 내지 493조를 요건으로 서술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고수금, 압수금, 항자부 이런 것들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여기는 고수금입니다. 고의로 발생한 채권, 고의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입니다. 자, 근데 이 제목만으로 한번 볼게요. 고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기한 대여금 채권입니다. 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거는 상계가 되죠. 고수금이 아니니까. 자, 넘어가셔서 뭐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됐고, 2번은 496조 그냥 조문 취지 설명하고 있고, 3번
496조는 고수금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부를 구성함으로써 두 개 채권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나 고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그러니까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이 아닐지라도 부당이득반환 채권일지라도 이 경우에도 상계금지 등의 취지에 비추어 496조가 유추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안은 뭐냐면 계약상 채권에 따른 지급을 구하는 겁니다. 계약상 채권에 따른. 그러니까 이때에는 496조가 유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판시랑 4번 판시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그 다음 부당이득, 뭔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스스로 그거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거는 금하해야 될 것 같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실로서 피해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다면 4번 판시 같은 경우에는 요건 계약상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취지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구분 가능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색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481조 내지 482조 이거는 조문 내용이고 기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둘 다 물보예요. 둘 다 물보. 둘 다 물보면 482조 그 2항 3, 4호로 어떻게 돼요? 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가지고 두 사람이 책임 범위가 결정되게 되죠. 그거를 전제로 깔고, 두 번째 문단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는 뭐랑 유사하게 취급돼요? 물상보증인이랑 유사하게 취급되죠.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보 또는 그로부터 담보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간 대위를 규정한 482조 2항 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 똑같습니다. 범위는. 자, 또 중요한 건 그리고 28번에서 그 변제자 대위가 변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판례가 좀 많고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변제자 대위를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철판도 좀 많고 제가 이제 예시들을 제 협정에는 다 드러났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뒤에 나오는 것들 조금 예시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 공동저당 파트에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29번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거를 저는 기본 판례라고 생각해서 안 넣었는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협정 내년 개정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판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철판 보시니까. 그리고 저도 이거 협정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위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은 할 수 없다라는 판례. 자, 채권자 대위권은 법정소송 담당설이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함이 원칙인데, 금전 수령이나 물건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채권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건 안 돼요. 채권을 채권자가 받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권을 지금 대위 채권자가 받는 건 안 돼요.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원래 이 대위권 행사의 효과가 귀속되어야 할 채무자에게 다시 채권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대위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보면 대위 행사의 효과가 마지막 줄 채무자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에 타당치 아니하다. 유의하시고. 그 뒤에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을 때요,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한다든지 혹은 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수익자가 가졌을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 자체를 나한테 내놔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채권 양도를 나한테 해라. 이건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 나한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 게 됐었는데. 그다음 30번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책임 재산 산정. 요거는 뭐 옛날 판례니까 21년도 판례랑 똑같은 게 23년도 9월 달에 나온 거라 가지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자, 수개의 부동산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 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은 민법 제368조 이거 뭐죠? 공동 저당에 관한 조문이죠. 공동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령 부동산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각각 시가가 1억 원이에요. 제일 쉬운 걸로 예시를 들게요. 그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의 공동 저당을 갖고 있다. 그럼 두 개 비례해서 1대1이니까 5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 이게 368조 1항 법리죠. 368조 1항은 언제 적용돼요? 두 개가 다 채무자 거거나 둘 다 채무자 거거나 혹은요 둘 다 물보일 때. 만약에 이 둘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피담보 채권 전액을 공제하고 해야 되죠. 자, 그래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거고 다른 일부는 물보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481조 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어차피 물보가 변제자 대위권 행사할 거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이 공동 저당된 부분 다 빼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요것도 객관식 풀 때 유의하셔야겠죠.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이러한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액에서 피담보 채권액 전액이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는 경우, 하나는 채무자 물보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인데요,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부 지분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 지분 물보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과 집행력의 배제. 이것도 뭐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죠. 민사소송법에도 제가 판례 실어놨고 민법에도 실어놔서 핵정이네. 자, 다른 채권자의 사회행위 취소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경우는 완전히 원상회복이 맞춰진 경우 비로소 권리보호 이익이 없게 되고, 여러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판결은요 각자 피보전 채권의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되죠. 자, 채권자 대위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정소송 담당설이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라는 거. 근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이거는 채권자의 고유권이죠. 이거는 그래서 각자 소를 제기하면 다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되고요. 수개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 각각의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게 될 수 있고, 채무자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각 채권자의 전액의 반환을 명하게 되면 당연히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B에게, 그 다음에 B가 C에게, 그 다음 또 다른 채권자가, 자, 여기가 뭐 가령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6천, 그 다음 여기가 5,500 내놔라.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되는데 B가 C에게 이렇게 넘긴 게 가령 9,500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1억 1,500이죠.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게 1억 1,500억인데 1,500억이 아니라 1억 1,500만 원인데 지금 집행 가능한 게 9,500만 원밖에 없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 볼게요. 이거 하나의 판례예요. 제가 그냥 목차 나눠놓은 거예요. 원고는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만 원 중 6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인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 자, 9,500만 원 중 6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자,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다액인 9,500만 원이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인데 6천만 원을 실제 지급했으니까 남은 거 3,500이죠.
남은 거 3,500인데 지금 저 계속해서 일단 신용보증기금이 선행 판결에 기하여 더 이상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게 더 있었는데 나는 6천만 원만 받고 그래 물러날게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사정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정과는 상관이 없다. 공동담보가액은 이중집행을 방지해서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건 지사정이고요. 이건 각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남아있는 집행금 3,500만 원까지는 그래 집행해라 라고 하는데 5,500만 원 중에 3,500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44조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원고가 아까 제가 예시로 든 요 ABC에서는 원고가 지금 C가 된 겁니다. 갑의 집행에 대해서 C가 지금 청구 이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변리사 시험에는 이미 출제가 됐는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변호사 시험의 민사소송법 등은 거의 다 변리사 최근 3개년 안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 진짜로. 변리사가 좀 고여 있어가지고 재판들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변리사 문제. 그 다음 32번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친구를 상대로 소호 제기한 거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청구 기각했습니다. 청구 기각입니다. 왜 기각이죠? 피고 적격은 이 사람일 수도 있다라면 그 자체로 피고 적격은 있고 여기서는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심리를 해보니까 실제 수익자가 아니니까 기각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회행위 취소 요것도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잠정적 공유가 된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회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회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 상속재산 분할 플러스 포기가 나오면 요거 사회행위 취소됩니다. 자, 근데 제가 밑에 써놨죠.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상속 포기는 인적 결단에 해당하므로 사회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또 채권자 취소권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사례에서도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 반환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395조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인데 요거는 1차 변시 모의고사에 이미 나왔죠. 이거는 뭐랑 대비해서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판례 중에 원물 반환을 명하는 사회 취소에서 원물 반환을 명하는 판결 기판력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가액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되죠. 확정이 안 됐다면 당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가액 반환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확정이 났다면 이제 가액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원물 반환을 판결할 당시에는 됐었는데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는 원물 반환이 안 돼요. 그럼 뭐야? 가액 반환도 청구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야? 안 되죠? 원물 반환했는데 나중에 사실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예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395조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액 반환을 다시 청구하는 건 안 되는데 395조 전보배상을 통해서 돈을 받아라 요런 얘기인데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은요. 원심이 너무 쉽게 395조 전보배상 할 수 있다라고 해버렸다. 요 구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395조에 따르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수익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는 주식 반환이었어요.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395조에 따라 이행 제출로 인한 전보배상을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대체물 인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할 수 있다. 결론은 똑같아요. 대법원으로서는 한 번 더 사실관계 판단을 해보고 판결을 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 이유 첫 번째, 일반적 채무 불이행이랑 채권자에게 가진 의미가 다르고, 그 다음 사회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하나여 허용되고, 전보배상 청구 역시 가액배상과 비슷한 취지니까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가름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 의무의 집행 불능을 이유로 그에 가름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건 경과 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수익자를 상대로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소외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 양도 계약에 대하여 사회 취소 및 원물 반환에 대한 원상 회복 판결을 받았는데, 주식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돈이 없다든지 이래서. 근데 좀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 주식을 사서 돌려줄 수 없는데 돈을 내놔라 라는 건 된다. 그렇답니다. 자, 대법원은 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 양도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전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자력이 부족하다, 돈 없다는 소리죠. 주식 양도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해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식 양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맞다. 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판례 사실관계는 선택적 청구로 나왔고, 제 기억에 육모는 이게 예비적 병합으로 나왔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모의고사에는 사실관계 좀 다르게 나왔는데 변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보통 변시에 안 나올 거다 생각하시던데, 그 모의고사에 나온 게 변시에 나온 예는 많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 취득시효 계약 명의신탁에서 그 신탁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 아닌 거, 그거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최판이 문제로 출제된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도별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되도록이면 다 보시라는 거고. 자, 그리고 35번 채권자 취소권의 원상 회복 방법, 이것도 기존 법률 똑같습니다. 사회행위로 증여되었다가 요 사회행위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금이 발생했다면 배당금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제가 아까 좀 헷갈리게 설명을 한 것 같네. 그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등을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면 이게 지금 채무자한테 재산이 생긴 거죠. 책임 재산이 생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이 취소 채권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해가지고 돈 받겠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생략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렸는데 아까. 그래서 아까 대위권 행사했을 때 대위 채권자한테 채권 양도 안 된다.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35는 원래 알던 거니까. 그 다음 36번도 우리 원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경우에 불가분 채무죠. 이것도 전세금 반환 채무도 똑같이 불가분 채무니까 책임재산 계산할 때는 전액을 다 공제해야 된다. 똑같은 법리입니다. 똑같은 법리. 근데 25년도 4월달 판례니까 전세 보증금도 똑같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사회 취소는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책임재산 계산하는 방법. 책임재산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만큼 회복하는 거. 불법행위는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와 지금 상태의 차액을 반환받는 거. 부당이득은 지금 발생한 손해,
그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거. 우리 법을 관통하는 법리가 차액설이죠. 원래 있었을 상태와 현재 차이와의 차액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이다. 책임재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길긴 한데 그냥 불가분 채무니까 전부 다 빼야 된다. 책임재산 계산할 때 전세 보증금은 다 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37번 연대채무의 일부 면제. 이거 2019년도 판례인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그냥 넣어두고 있습니다. 면제에는 일부 면제도 포함되는데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더라도 부담 부분이 여전히 있다면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잔존 채무액이 원래 자기 부담 부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채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뭐 법리는 쓰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적용 예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핵정인 예시 그대로 또 가져왔어요. ABCD 4명이 100만원 연대채무를 부담하면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각자 부담 부분이 균등하다라고 합시다. 그럼 25, 25, 25, 25인데 A가 60만원의 일부 면제를 받는다 해도요. 60만원 빼도 40만원이죠. 자기 부담 부분 25인데 아직 40이나 변제해야 되니까 자기 부담 부분 줄은 게 없어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BCD는 여전히 100만원 연대채무를 집니다. 근데 그리고 A가 잔액 40만원을 변제하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구상할 수 있고요. 연대채무가 최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연대채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옛날 판례지만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A가 90만원을 면제받아 지급할 잔액이 10만원이에요. 그럼 자기 부담 부분 원래 25만원인데 10만원만 변제하면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차액이 뭐예요? 15만원. 15만원만큼 다른 놈들도 준다. 그럼 다른 놈들은 85만원만 변제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구상권 행사에 대한 담보 제공 청구권 443조와 관련한 판례인데요. 44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전 구상권 청구할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44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구상 의무 이행을 구하면 443조 담보제공 청구권 항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항변하는 거니까 자 밑에 제가 형용편 꺼놨습니다. 특정 담보를 제공받은과 동시에 사전구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상환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탁보증인이요 이러한 담보제공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면 그냥 청구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환이행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예죠. 그 다음에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요. 보증인이 내가 불안하니까 그냥 지금 다 갚아버리는 겁니다. 됩니다. 자, 주채무자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얘도 보증계약 체결했으니까 이해관계 인자도요.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419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냈던 건데 판례 그냥 법리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0번 가지급금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갚은 돈이 모자란다. 그럼 변제 충당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고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 청구가 객관적 병합된 경우에도 똑같이 변제 충당 법리가 적용된다. 별거 없죠. 비용이자 원본 순서.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의 구상.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또 제가 별표 안 쳐놨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랑 또 여러 판례들을 보고 이 분야 조금 출제가 안 됐네 하면서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41번도 제 생각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변시에서 이 연대 채무 연대 보증 이 부분도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안 친 건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연대 보증인의 구상이에요. 아까 연대 채무의 구상이었어요. 연대 채무의 구상이었어요. 연대 채무랑 연대 보증이랑 뭐가 달라요? 연대 보증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해야 구상을 할 수 있고, 연대 채무는요, 그냥 자기 부담 부분이 아니라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연대 채무는 내가 얼마를 변제했든 간에 구상할 수 있는 거고, 연대 보증은 나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해 구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쳐져 있는데, 자,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또한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 변제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 부분은 수인의 연대 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에게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있어서, 이건 주채무자가 변제한 거니까 역시 다 같이 소멸하죠. 부정성에 따라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 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 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또 그 부분만큼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 보증인인지 여부는, 자, 이겁니다. 한 번 더.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 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감소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한 다음 위 확정된 부담 부분을 초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 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뭐다? 구상의 기초가 되는, 자, 변제 당시 그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변제시를 기준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연대 보증에서 구상을 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변제시 기준이냐? 구상 청구시 기준이냐? 핵정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로만 기억을 하자 했거든요. 이게 이 판례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 밑에 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글씨 써놓은 거. 과거 판례는 구상권자 출제 이후 구상 청구 시까지의 변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자, 과거 판례는 이래서, 자, 변제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구상 청구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도 이 친구한테 구상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줬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거 판례는 둘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학설이 대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화살표 써놓고 이 판례로 인해서 사실상 변제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최준규 교수님이 이런 견해를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뭐 반박하는 논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24년도 10월달 판례다 보니까 제가 다른 문헌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판례가 사실상 고정시로 바꾸었구나, 전원합의체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언제냐면, 주채무가 90이 있고 ABC가 공동보증 각 30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A가요 40만 원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 10에 대해서는 5씩 구상할 수가 있겠죠, B씨에게. 근데 그 후 B가 30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30을 변제한 경우예요. 자, 기존에 A는요, B는 자기 부담 부분을 변제한 자이기 때문에 B한테는 구상을 못하고 C한테만 구상을 받아라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제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 구상 청구를 할 때의 부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판례로 현재는 그대로 그냥 5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청구할 때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둘 다 뭐예요? 그냥 변제시 기준입니다. 내가 변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만 구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상 액수도 그때를 기준, 즉 이 판례로 인해서 구상 금액이 확실히 고정된 겁니다. 변제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판례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좋은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딨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고 제 거 총론 끝났네요.
채권 총론은 그 채권자 대위권도 그 채권의 양도를 직접 구할 수 없는 거랑, 그다음 채권자 취소권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95조 정보배상법 관련해서도 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 담보 있을 때 책임 재산 계산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꼽는 게 연대 채무도 좀 나올 수 있고, 변제자 대위. 연대 채무 변제자 대위는 많이 안 나왔는데 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가 올해 변시 끝나고도 핵정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변호사 시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보다 제가 듣기 때는 제가 사법시험 치던 때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야매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채권 강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